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년 사이 일본 마게시마 섬 내 군사시설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이 유사시 양안전쟁 개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사실 미국 쪽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건설된 곳입니다. 먼저 일본의 자위대기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의 영역에 먼저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야욕을 좀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투표로 50% 넘으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 될 수 있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거기에 많이 살기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 즉각 이재명 대통령처럼 반박해야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일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자, 최근에 이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되짚어보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촉발이 됐는데,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중국의 레드라인을 자극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현재 총리의 변소의 신념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돼요. 그런 발언을 몇 번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총리가 되면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역대 일본 총리는 대만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만 유사시라든가 이런 말을 대단히 중국을 자극하기 때문에 해오지 않았는데, 보통 애매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유사시라는 게 어떤 경우냐라고 해도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든가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해 왔고, 이번에도 입법민주당의 오카다 전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카다 대표 전 대표인데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라는 것은 이미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서로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국회에서의 질문도 답변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위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든 말하자면 모범 답변에는 전혀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짜여진 각본이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했는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변소의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말해버렸다. 그래서 요새 일본 쪽에서 보도가 되는 것은 이것은 각본에 실제로 없었던 내용이다. 이게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좀 그런 발언을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정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총리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건데 의도적으로 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총리가 된 이후에는 특히 대만 유사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는 또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베 신조의 후계자를 다카이치 씨는 항상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아베 신조의 신념으로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신의 신념으로 말해버렸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 면에서 총리로서의 자격이 괜찮은지라는 위원까지 나와 있고요. 물론 일본의 강경우파 측은 계속 다카이치 발언은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쪽의 여러 가지 행동 자체에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다카이치 입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본 내부의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그런 의도를 좀 노리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지는 아마도 있었고 지금도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반대로 철회하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특히 극우 쪽의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극우 세력의 지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말로 도드르고 다카이치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지지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정권 자민당 자체에도 소수파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그 완전히 과반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의 본심도 대만을 보호하겠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나서서 미국 쪽도 자극해야 되고 대만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강경우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갈려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년 사이 일본 마게시마 섬 내 군사시설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면서 위성사진 2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역시 이 유사시 양안전쟁 개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본은 정말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의 1월쯤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좀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탄시의 주일 미군 사령관이 대답을 했는데요. 주일 미군 사령관이니까 일본 쪽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사령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다음에 이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게 다 준비를 했다. 그만큼 이 지역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대만 유사시 중국하고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 그러나 일본의 남쪽의 섬을 중심으로 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사실 그 미국 쪽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 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만에 가까운 이시가키 섬라든가 더 가까운 그 요나곡 섬이라든가 요새도 거기에도 미국 쪽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건설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대만 유사시에는 혹시 일본의 자위대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즉각 대만 유사 사태에 개입할 수 있게 일본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 무력 시위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다가 레이더를 뭐 조사한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오키나와 이쪽을 뭐 디귿자로 뭐 둘러싸는 그런 훈련도 한다든지, 이거 자칫하다가 이제 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과연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일본의 온건파하고요. 특히 자민당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강경우파, 극우라고도 하지만 강경우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카이치 씨는 강경우파에 속하고 또 아베 신조 이상의 강경우파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강경우파의 특징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전쟁이 혹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을 상당히 이용하고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완전히 그 전면전이라기보다 조그만 그 충돌라고 해도 일본 국민들이 이게 중국이 나쁘다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일본 국민들이 그러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강경우파가 하고 싶은 것은 자위대를 전식 일본군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예, 헌법 바꾸는 개정에서. 헌법 개정입니다.
거기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라기보다 조그만 전돌이라고 해도 혹은 이번에도 레이더 발사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게 자위대 전투기에게 한 것인데 그러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 먼저 일본의 자위대기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그 중국의 영역에 먼저 들어갔어요. 이거는 도발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렇다면 레이더를 발사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2018년 12월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광해도 함에 역시 자위대의 초계기라고 했죠. 그때는 뭐 전투기인데 발사 비행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비행을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때도 광해도 대왕함이 레이더를 발사했다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우리는 그중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중국 쪽에도 인정했어요. 인정했지만 그건 당연한 행위다. 일본이 먼저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본 안에서 그러한 강경 우파 쪽의 매체라든가 그거는 일본이 먼저 도발했다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서로가 그쪽이 도발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고조가 되면 충돌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 강경우파는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충돌은 규모에 여러 가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카이치는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과의 어느 정도 약간의 무력 충돌, 네. 국지전 이런 것까지도 감내를 해서 결국에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예. 그런 야욕을 좀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것은 대만을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데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일본 자민당 집권 자민당은 뭐 다카이치가 자민당 천재이기도 하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상 무기를 먼저 헌법 개정 이전에 수출할 수 있게 만들고 물론 전면적인 수출이라기보다 상당히 그 적극적인 수출 아직도 헌법에 그러한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만으로 돕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다카이치 정권에 들어와서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는 또 일본 땅이라면 또 한 번 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이 다카이치가 한국과의 갈등을 또 조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국 쪽에서 이번에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일본 도쿄에 있는 연도 전시관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는 일본 연도다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편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니다. 중국이 뭐라고 말해도 독도는 일본 연도다. 이거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일본을 다카이치 발언을 지지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춤이 일본 대사가 말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중국하고 이게 관계 개선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무시당했다라고 하면 또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이게 극우 정권, 강경우파 정권은 그러면 또 희생양이 또 필요해요. 그게 한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하고 중국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도 또 북한이 거기에도 일본이 합류시킬 수도 있고요. 세 가지 나라 혹은 지역에 대한 도발 이거 쭉 해왔어요. 아베 신조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극우 쪽은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으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유사시에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대마도 쓰시마 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그거는 일단 민간의 이야기고요.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만 대통령 때 미국하고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이스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연합국 쪽에 츠시마, 그러니까 대마도는 한국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연합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스만 대통령 자체가 인정해버렸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한다. 이게 국제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민간단체는 꽤 있고요. 저도 그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리서 동극 요지슬람라든가 이런 데는 대마도는 조선 땅이다 이러한 기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법적으로 어떨까라는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배경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마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본은 대마도에 한국 분들이 많이 혹시 살게 되면 주민투표로 50% 넘으면 대마도는 한국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료를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거기에 많이 살기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인이 거기에 가서 많이 살았다. 그리고 일본인 이상으로 50% 이상 한국인이 됐다라고 해도 먼저 기화를 해야 돼요. 일본 사람이 돼야 돼요. 네네. 그래야만이 선거권이 지워지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곳은 거기서 주민투표를 실시해가지고 10% 이상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 것이라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무력 침공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의 반법은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이 거의 버린 땅 대마도.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서 낚시도 하고 숙박도 하고 즐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도 했고 아무튼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좀 이런 액션을 펼칠 필요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마도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 어렵고요. 아주 면밀한 계획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면밀한 계획이 다 드러나요 금방. 비밀이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러한 진짜 계획이 있으면 아주 비밀리에 진행시키죠. 예. 근데 마지막에 터지는 거죠. 그런 것이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뭔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 즉각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반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쭉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앞에 정권처럼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뭔가 도발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인정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중국 편을 든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아마 인터뷰 과정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중일 갈등을 기자가 물으니까 동맹국이 우리를 더 뜯어먹고 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또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과연 이 트럼프의 속내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래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한때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관세라든가 많이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당히 누그러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중국에는 히토류라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거의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손을 잡고 서로 윈윈 관계로 간다. 네, 그러나 먼저 그것은 러시아하고 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하고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나 트럼프 비롯하여서 미국 공화당의 기본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한꺼번에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에 대해서 강하게 나간다. 이게 전통적인 공화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하고 좀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일본하고 물밑에서 뭘 하고 있냐고 하면 히토류를 서로 개발하자. 이게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미나미 도리섬이라고 일본의 동남쪽에 아주 먼데 일단 일본 연도로 되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히토류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트럼프 정권하고 다카이치 정권은 이제 히토류를 사실 체크를 하고 선진국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앞장서서 히토류를 많이 생산하자. 중국의 히토류 100건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토류를 그렇게 자유주의 세계에서도 많이 생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5년 걸린대요. 그때까지 시간 벌어야 되니까. 네. 트럼프는 그때까지는 중국한테 좀 약간 저자세 외교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본이 그렇게 나서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액션을 네. 취할 수가 있다. 트럼프니까. 그렇죠. 그러나 스명하에서는 다카이치하고 확실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가 다시 패싱 외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일본 정치권은 사실 다카이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꽤 있고요. 물론 야당 쪽은 그렇고 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있고 그의 자민당 안에서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중도파는 그렇다고 하고 자민당의 강경우파는 완벽하게 다카이치 지지. 언론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예를 들면 일본 가스의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막 가수도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질질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념을 떠나서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완전 노매너죠. 에티켓이 없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카이치에 대한 비판, 증강, 또 다카이치병 이렇게 정치권이 그리고 언론도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거의 3명쯤 2명 혹은 4명쯤 3명 정도가 다카이치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JNN의 여론조사에서는 75.6%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그거는 중국이 조금 어리석은 대응으로 물론 다카이치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바로 네, 그러나 일본 극우가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하면 좀 오해가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한 것이 되게 나쁘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일본 극우의 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야 기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카이치 지지율이 계속 높습니다. 이거 언제 꺼지는가?
라는 것도 봐야 되지만요. 뭐 어쨌거나 이게 아무래도 이 반중 감정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하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그렇게 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반일 시위는 그래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2010년, 2012년이라든가 네네. 반일 시위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확산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거는 재미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손석되었다라든가 왜냐하면 가수들의 공연을 취소하거나 또 중간에서 노래를 중단시키거나 이것은 사실 일본인들에 대해서 뭔가 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이라고 물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팬이다. 그런데 왜 보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서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북경에 있는 여러 일본인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북경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혹시 반일 시위를 중국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그게 반 중국 정부 시위로 바뀌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예. 시위가 없는 나라니까 사실 중국이고. 네네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식으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그런 기미가 보여서 모든 반일 시위를 오히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반전에 반전이 또 있는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튼간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중국과 맞서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이선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많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감정으로 너무 자극하고 또 상당히 분노하게 만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오히려 돈은 다른 데서 부르면 되겠다. 오히려 중국 분들이 오지 않아도 대만에서 많이 부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이번엔 또 일본 지진 이슈 한번 살펴보겠는데 최근 일본 후슈 동북부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통계를 볼 때 일주일 이내 규모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일본에서는요. 한국의 진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양쪽 진도라고 하는데 하나는 마그니튜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진의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고요. 근데 이번에 7.5라는 것은 마그니튜드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진도라는 것은 육지에서 어떻게 흔들렸는가, 이거 진짜 흔들림의 수치를 진도라고 하는데, 보통 마그니튜드 7.5가 약간 앞바다에서 일어나잖아요. 진원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흔들릴 경우는 이번에도 진도 6이에요.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마그니튜드 8이라든가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도 8이 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냥 흔들림의 진도로 할 때 진도 7이 최고입니다. 아,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흔들림. 그러나 동북 대지진 2011년에 이거는 마그니튜드 9였어요. 9요?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났다라는 것이고요. 마그니튜드가 하나 올라가는 그때마다 에너지는 32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진도 7의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은 충분히 가능해요. 일본식의 해석인데 그러나 많은 지진은 거의 첫 번째 지진이 크고 다음 지진이 약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것은 마그니튜드인데요. 마그니튜드 6.6이었는데 그 다음에 7.5까지 두 번째가 이것은 일주일 정도 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 비슷하거나 약해지는 게 대충 이 것인데요. 지금 그 홋카이도 그리고 동북 지방에서 마그니튜드 7.5의 고대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후바르 지진 주의보를 냈습니다. 네. 이런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요진이 오거나 더 큰 지진이 일주일 이내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감안해가지고 후발 지진주의보라는 것을 처음으로 냈는데요. 아직은 그러나 그렇게 큰 후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달 후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 동북 대지진이 일어난 지점에 가까운 데서 이번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태평양 쪽의 북쪽이죠, 일본에. 거기는요 고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보니까 도카라 열도에서 섬이 이동할 정도의 지각 변동이 관측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네네. 확실히 좀 대규모 지진 내지는 화산 활동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복합적인 이게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카라 요르도 가까이에는 이것은 큐슈 쪽인데요. 지진대뿐만이 아니라 화산지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지진으로 화산이 폭발하거나 혹은 상당히 활발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곳을 지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동적인 그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도카라 요르도에서는 엄청나게 지진이 많아가지고 진도 1에서 5까지의 지진이 거의 매일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너무 큰 지진, 그러니까 진도 7이나 또 마그니튜드 8크 이런 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7월 대재앙설과 같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인조 국가들이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7월에 지진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7월 5일에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네, 물론 그것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 해곡 대지진이라는 것은 30년 이내에 반드시 온다. 30년 이내라는 것은 지금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북 대지진의 쓰나미가 15m에서 20m 정도의 높이였는데 그것을 훨씬 웃도는 30m 이상의 쓰나미가 와서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때 동북 대지진에서도 사망한 분들은 2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열배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예측되고 있고 그 공식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해이면 남쪽이잖아요. 그런데 또 북쪽에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홋카이도 그리고 삼육 지방에 지진이었기 때문에 7.5라는 게요. 그러니까 북쪽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네, 남쪽은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큐슈 쪽은 역시 동북 지방처럼 상대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특히 오사카보다 남쪽 큐슈 앞바다 정도까지가 남해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일어나면 크다. 그러나 보통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텐트라든가 식량품이라든가 기타 모든 그러니까 고립되어도 이런 이야기죠. 고립되어도 한 사람이 되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라 라고 사실 7월 5일 이전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런 일본 정부의 그 호소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0%로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는 샤프, 샤오미 등을 제친 성과인데 삼성전자는 한때 히타치 가전사업부 인수를 또 검토하기도 했고요. 불과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가전은 세계 최고였거든요.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일본이 거의 최고였죠. 네네. 근데 일본 가전 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분들은 필요 없는 기능을 많이 만들어요. 아, 예.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거. 근데 뭐 쓰면 괜찮죠. 네네. 그런데 우리도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이 있으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예, 하고 예. 하면 또 그러니까 가끔 이거 삭제해야 되겠다. 많이 좀 존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의 여러 전기 제품은 삭제할 수 없는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게 일본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장인 전신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런 곳에 자신의 자부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것으로 고가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용적인 그러한 한국이나 중국의 제품, 뭐 기타 동남아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가격으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상당히 그 베타 쪽인 그 회사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거 베타 쪽이라는 것은 도시바하고 소니는 도시바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의 부품은 모두 도시바에서 만들어야 된다. 예. 이게 그 일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샤프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부품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좋은 거 갖다 쓰면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의 제품을 쭉 사야 된다. 하나 사면 그러니까 이게 더 일본 기업의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설계로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 홍보 이거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모든 회사가 제조면 제조만 하고 또 설계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이게 더 효율적인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가격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일본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그 하나의 뭐 한국도 뭐 재벌 기업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한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하나의 제품이란 거 해도 모든 것을 조달하려고 그 안에서 이게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싸고 그런데 요새는 장인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IT가 그리고 AI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장인 전신이 있어가지고 디지털화가 굉장히 지원이 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모든 것에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본의 특히 가전 제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키하바라,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이면 그런 가전 제품의 선지였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 뭐 아주 옛날에 애물단지처럼 돼버렸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타치도 가전 제품 부문을 매각하겠다. 전체는 아니고요. 가전 제품만 매각하겠다. 그런데 삼성이라든가 LG도 그렇고 그것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아직은 완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히타치 측은요. 5년은 히타치 이름으로 써달라. 거기에 합의하면 다 넘긴다. 그런데 히타치 가전 부분은요. 적자가 아니거든요. 흑자이기는 해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이 아니라 원래 히타치는 B2B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히타치였습니다. 기업 대 기업이었던 거죠.
B2B 거기에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계속 거느리고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삼성 지금 히타치 브랜드를 얻게 되면 삼성 여러 가지 그 일본 시장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갤럭시가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또 히타치 브랜드로 또 굉장히 그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인수가 잘 되고 하면은 또 네. 삼성이 일본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또 한류 열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 시노쿠보 거리에는 이제 한국 문화 거리로 자리 잡았고 김치 만들기 행사나 K-팝 페스티벌에 일본 MZ세대가 몰리고 있다는데 그런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또 혐한 정서도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그러한 움직임을 사실 보였습니다. 조금 옛날의 이야기지만 에도 시대에도 조선에서 온 선리학 이것을 굉장히 우수한 한문 체계로 일본의 에도마프라는 중앙정부가 중심 사상으로 수용합니다. 네, 그러나 또 극수주의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선리학이라는 것은 중국이나 조선에서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극학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러한 선리학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또 불교가 아닌 일본 고유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극학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극학의 중심이 일왕에 대한 연구가 됐습니다. 일왕이야말로 일본의 고유의 존재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일왕도 백제에서 왔는데 그래 당시는 일왕이 막 그런 존재라고 해서 이게 그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류는 너무너무 우수하고 또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라든가 일본이 감동도 하고 보고 또 많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서 흉내내면서 따라잡기 시작하면 이제 패촉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일본에 이것이 원래 일본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예, 그런 게 많아요. 일본이. 예, 베타성이 나와가지고 또 한류를 폐촉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거는 새로운 일본의 자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많지는 않고 한류의 치료 자체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얼도 그렇고요. 생김새도 한국 사람하고 일본인의 생김새가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좀 오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한류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일본 여성들이 특히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지만 한류에 나오는 남성들이 멋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한류에 나오는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반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다 멋있고. 일본 여성들이 왜냐하면 일본 여성들이 적극성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예, 뭔가 말하고 싶은 것도 조금 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리더십 있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반해버려요. 사실 그 다카이치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 강한 모습.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념으로 떠나서 극우이든 진보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조금 지나면 또 일본 여성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 여성의 소극성 이라는 것이 오히려 한국인의 적극성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이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 왔어요, 일본이. 과거에도 선약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극학이 우수하다. 중심은 일왕이다. 또 일왕의 초상은 또 여기서 한국에서 한때 화제가 된 아마테라스라는 게 나와요. 예, 그 신이죠. 여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의 우월주의가 지금도 혐한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K-드라마,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게 입력 가능하고 문법이 비슷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단순히 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서 일본 젊은 세대에게 이 자국어인 일본어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일본인들이 그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먼저 또 한글을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게 되면 키보드로 이게 굉장히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요새는 한자로 또 바꾸지도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한자로 바꾸는 것을 많이 한국에서도 했지만 요새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빨라요. 그런데 일본어는 반드시 한자로 변환시켜야 되고 또 가타카나 히라가나의 차이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입력 방법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오래 있으니까 일본어로 쓰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한국말로 쓰는 게 금방 쓰니까. 예, 빨라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일본인에 있어서는 그 어순이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고 한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원래 한자였던 말들을 알게 되면 발음만 바꾸면 알 수가 있는 일본어하고 한자만 다르다. 이런 면에서 한글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 있고 또 아무래도 한류가 영향을 주고 있죠. K-팝의 노래를 이해하고 싶다. 또 그 멋있는 한류 배우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 이런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당한 부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한국 기자분들도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컴퓨터에 쫙 입력시키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건 못해요. 들으면서 막 이렇게 치는 걸 못하죠. 예, 그거 치고 있으면 뭐 그 한자로 변환시키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늦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속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속기. 속기는 일본어를 속기하는 것인데 히라가나도 아니고 가타카나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에요. 제3의 언어를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것입니다. 엄청 빨리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실제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있다. 네, 그러나 한국에 오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말이 그냥 속기예요. 네. 예,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물론 요새는 그냥 녹음한다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속기를 지금도 쓴대요. 왜냐하면 녹음했다라는 거 다시 듣는 거 힘들잖아요. 사실 기자들은. 그렇죠. 그게 또 비효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속기를 지금도 쓰는 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글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고 속도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글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이다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대표님하고 함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일본과 관련된 이슈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메인 이슈가 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교수님과 한번 잘 알아봤고요. 추후에 또 일본 관련 이슈가 있으면 모셔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